영화가 이제 개봉한 지 4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올해 두 번째 영화를 촬영을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영상절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영상절연의 관객과의 대화가 제일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긴장이 조금 됩니다. 제가 아마 개봉 1주년 때 인디 도단치 집을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또 3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만든 건 또 그 개봉보다 또 훨씬 이전이었을 거기 때문에 2018년? 나는보리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년 전이고 그래서 또 군대인데 오랜만에 영화 보시면서의 또 좀 소회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를 왜 저렇게 길게 편집했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상영을 하고 개봉 버전도 수정을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그때의 실수와 그때의 경험치를 인정하자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고치지 않고 개봉을 했던 기억도 있고 지금 오늘 봤을 때도 부족한 게 정말 많구나.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할 걸 그랬었나 약간 이런. 그때는 사실 안 보였죠. 그때는 제가 첫 영화이다 보니 첫 장편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에 맞춰야 돼서 시간이 빠듯하기도 했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음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이 많이 조급했구나. 연출자로서 좀 조급하고 조금 더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보면서는. 약간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기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거의 공통으로 느끼는 거는 부족한 면이 보이고 왜 저렇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약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좀 어떤 연출적으로나 영화 만든 사람으로서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농인분들 모시고 시사회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농인분들은 저한테는 주인공이 당연히 보리였거든요. 근데 농인분들은 정우에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이 이미 만든 상태에서 들어와 버려서 이걸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좀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그리고 정우와 보리를 더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왔었죠. 영화를 혹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가 우리가 코다라고 부르는 Children of Deaf Adult 그 약자인데 이 코다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다뤄지는 영화 자체가 당시에 좀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어떤 장애를 다루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게 촉발되는 것은 이 코다인 이 청인 주인공이 나도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이 영화를 이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루게 된 어떤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첫 단편 영화이자 마지막 단편 영화인데 높이뛰기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높이뛰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고 그 한국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한 발표자 분이 그 어렸을 때 소리를 읽고 싶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농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저한테도 약간 생소하기도 했고 놀라웠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가볍게 어떤 소리를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사님이었던 현용옥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보자 해서 시나리오를 적다가 점점점 제 이야기가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비중이 현용옥 씨보다 제 이야기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넣게 됐죠. 그리고 제가 뭐 소리를 읽고 싶다라는 거는 그 주말에 집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 늦잠을 자고 싶은데 네, 그런 마음으로 소리가 없으면 늦잠 잘 수 있는데 이런 가벼운 마음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그 이제 어렸을 때 은행을 가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서 뭔가 그 통역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어렸을 때 대출 이자든 뭐 이율이든 이런 단어들을 너무 생소한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안 들렸으면 내가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어떤 가벼운 소리를 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나는 보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소하지만 생생한 어떤 경험이랄까? 그러니까 이 아마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일반적인 그 흔히 장애를 다루는 그 이야기들과 조금 차별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소외감의 대상을 그러니까 이 농인 당사자, 그러니까 이 장애 당사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다루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농인 가족 안에 있는 이 성인 자녀의 소외감을 다루면서 이 소외감이 어떤 말하자면 그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치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장애를 다루는 다른 영화들과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런 소외감에 있어서도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감독님이 자라오면서 느껴왔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외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게요. 네, 제가 영화 속에서 보면 옷가게 장면이나 그리고 단원장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장면들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때 당시에 그 경찰서에서 먹은 짜장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때문에 어떤 소외감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어떤 또 다른 책임감 이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물론 저의 보호자이긴 하지만 제가 또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더 커서 어떤 소외감이라는 감정보다는 저한테는 책임감이 더 부여되고 더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친구랑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 친구랑 싸우면 제가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싸우면 엄마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안 참아도 되는 걸 계속 참게 되는 책임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또 되게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이 영화에는 되게 이제 장난기 넘쳐 보이는 이 정우라는 동생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보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영화로 풀어갈 때 되게 막 어떤 좀 불행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사실 그 동생하고 그 흔하게 볼 법한 어떤 싸움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가족 간에도 그런 게 거의 그려지지 않고 되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리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나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 더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의 가족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더 거기에 그게 소속감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같아지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는 보리가 어떤 현실이라기보다는 저한테도 판타지 영화거든요. 저한테는 어떤 농인 가족이 이렇게 정말 평온하고 화목하지 않아요. 일반 가정, 그러니까 비장애인 가정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매일매일 부부싸움 하셨고요. 저도 엄마랑 매일매일 싸웠고, 어떤 비장애인 가족과 같은 지점이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어쨌든 장애를 어떻게 보면 작게라도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장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봤을 때 불편한 지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불쌍한 존재, 어떤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보리는 조금 미화하더라도 장애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 오픈 채팅방에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보리가 좋아요라는 아이디로 나는 보리를 보면 참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없이 보리와 가족들을 담아주셔서 볼 때마다 사려입은 감독님의 시선을 보면서 힐링하게 돼요. 도파민 폭발의 시기 속에서 착한 영화를 만드신다는 건 어쩌면 쉽지 않은 선택과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고민 속에서 편향되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작자로서 지금 두 번째 영화도 약간 갈등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어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이어가려면 그래도 어떤 시대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 않나? 창작자로서?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잔잔하고 갈등이 없는 영화를 계속해도 되는 건가? 묻고 싶어요. 근데 저도 요즘 이제 하도 그런 불행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불행만 뭔가 소비하려고 할까? 뭔가 행복을 소비하면 안 되나? 이게 행복에도 여러 가지 도파민과 자극이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삭막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화가 많나? 왜 자꾸 남의 불행을 즐기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 좀 하기도 하고, 남의 행복을 같이 보면서 같이 행복하면서 즐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감독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행복 연출법? 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영화도 어떤 가난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로 생각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없어서 피드백 받을 때 좀 곤란한데 뭔가 사건이 안 벌어진다 그런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이 보리 내면의 갈등을 더 증폭시켜주는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 행복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천만 배우로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박진석, 허진아 부부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각진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보리 아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각진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린 액션 배우다로 배우로 왔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잔월던가를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인연인데 저는 지금 정동진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계속 정동진에 매년 찾아오는 배우였어요. 저는 각스타라고 부르거든요. 여전히 액션 배우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을 때의 애칭을 부르고 있는데 각진석 배우를 이전에 보리 아빠의 첫 번째 캐스팅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제 첫 번째 캐스팅은 아니었지만 계속 보리 아빠를 찾다가 각진석 배우를 만난 거죠.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허진아 배우를 같이 만났어요. 그 두 분이 실제로 부부이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만났고 막걸리를 먹다가 제 사정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미 봤던 상황이고 제 사정을 얘기했고 그래서 둘을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각스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둘이 같이 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각스타가 거절했어요. 처음에 너 미쳤어? 지금 그분이 안 된다고 왜 나한테 저를 위해서 거절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면서 거절을 했고 근데 마지막 남긴 말은 너가 정말 괜찮다면 난 좋지 였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선택권이나 어떤 대안들이나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이 제일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 확신한다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진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기한 모습을 전혀 못 봤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허진아 배우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났을 때 허진아 배우도 내 연기 못 보지 않았냐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였어요. 그럼 아마 곽진석 배우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또 한 번 더 감독님을 약간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각진석 배우는 촬영장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영화에 가면 싸우다가 죽어서 누워 있는데 살아서 누워 있어서 좋다고 계속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곽진석 배우님이 보기보다 굉장히 좀 여리고 섬세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점이 가슴 아프네요. 자신을 투영하려면 남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여자아이 보리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데요. 제가 처음에 만든 단편 영화가 남자 주인공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보리를 썼을 때 이게 꼭 남자여야 하는 이유는 찾지 못했거든요. 여자여도 된다. 뭐 어떤 남녀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촬영하면서
볼이라는 인물이랑 하게 돼서 아송 배우랑 하게 돼서 오히려 더 잘 담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했어요. 더 이렇게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연출자로서는 그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룰 때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나와 비슷한 인물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는 계속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더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 실제 나와는 조금 다른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주인공을 약간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높이뛰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 때 너무 혼났었어요. 똑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촬영한다. 주인공이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러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영화 안에서 그 여성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창작자로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또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때 당시 나왔던 기사나 뭐 잡지나 이런 글들을 많이 봤을 때도 어떤 여성 캐릭터, 여성 감독이 부족한, 뭐 자리 잡지 못하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대였고 거기에 저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흐름들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봐야겠다 또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보리가 자기 위치에서 가족에 좀 더 깊숙이 속하고 싶어하는 행동들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 보리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도 보였는데 감독님도 어렸을 때 보리와 같이 가족들 안에서 소속감이 조금 덜 느꼈다거나 그래서 보리와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거의 바깥에 축구하러 다녔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뛰어노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뛰어놀기 바빴고 어떤 가족과 같아진다기보다는 가족과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멀리 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를 최대한 멀리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각해서 싶어 보는 건데 책임감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제가 해야 되는 책임감들이 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렇게 편안하진 않은 상태고 근데 어쨌든 그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축구를 한다거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같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조금 덜 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영화에서 이제 보리가 그 들리지 않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자기의 뭔가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잃은 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잃은 척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가게 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이제 직접 경험을 했었던 것일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감독님께서는 직접 안 들리는 척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리가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안 들리는 척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거의 약간 가장 클라이막스나 반전처럼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어떠셨나요? 그 옷가게 씬에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거는 제가 뭐 어렸을 때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좀 더 말을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거의 그냥 대답조차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쳐다보기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옷가게에 들어갔을 때 저 상황이 딱 벌어진 거죠. 네. 벌어져서 이거를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거스름돈을
주라고 하고, 그럼 갖고 가지 왜?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 갖고 가지 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들고 보령 똑같이 주래요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계속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이 순간이 한동안 기억이 없다가 정말 그냥 20살 이후에 갑자기 생각이 딱 번뜩 나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창작자의 어떤 그 영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씹어볼수록 이거는 정말 쉽게 어떤 관객들이랑 공유할 수 있겠다. 어떤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게 진짜 경험으로 성장하는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감독님의 경험이기도 하고 보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화 보는 관객들한테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코다의 경우에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소리를 읽고 싶다라는 것을 욕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고 상상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감독님의 성장 과정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사실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정우가 대신 이루어준 거죠. 어쨌든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근데 축구 선수를 그러니까 일주일 축구 선수가 됐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합숙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합숙을 하면서 지내야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는 뭐 제가 하는 모든 거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안의 큰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너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데 너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컸어요. 정말 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을 좌절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이 육상부를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과후 활동이니까 그냥 집에다 안 알려도 되고, 그냥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안 알려도 되고 해도 된다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높이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편 영화 제목이 높이뛰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높이뛰기를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나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학년, 6학년이 느끼지 못하는 공간의 범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진이라는 어촌에 살았는데,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시를 벗어나고 다른 도를 가보고 어떤 대회를 나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쌓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션 헤이더 감독의 영화 코다가 생각났는데, 감독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개봉도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걸로 1년 후에. 네, 맞아요. 네. 네, 커다란 영화가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아카데미 시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어떤 커다란 존재들이 어떤 그래도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거가 주요한 것 같고, 작품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저도 20대 이후에 밴드를 했었거든요. 밴드 보컬을 했었고, 근데 그때 정말 신나게 공연하고 나면 뭔가 이상한 감정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를 엄마 아빠는 못 듣네? 이게 그래서 밴드를 안 하거든요. 어떤 그냥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공연 자체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취미로 하던 밴드도 안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코다들이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 네. 어떤 책임감에서 좀 덜어졌으면 좋겠는 마음,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들도 이해하실 거라는 어떤 가족 안에서의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코다들이 분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거나 뭐 이런 경우로 많이 살아가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는 영화였어가지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코다의 주인공과 감독님이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이게 네. 그쵸. 네. 실제 제가 알기로 코다라는 작품이 그 미라클 밸리에를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고, 미라클 밸리에 이전에 비욘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들의 그러니까 농인 가족의 계보를 잇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감독님이 밴드 하던 시절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컬로 이렇게 하셔서 공연하는 모습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보기보다 많은 걸 하셨었거든요. 네, 뭐 밴드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비보이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힙합 뮤직비디오의 감독님도 하시고. 네. 네. 그렇죠. 뭔가 경제력을 좀 높이고자 뮤직비디오를 해봤는데 경제력이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화 해야겠다. 영화로 굶어 죽더라도 버텨봐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같은 김중현 감독님.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친구 있잖아요, 은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가 보리한테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쿨하게 어떻게 보면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약간 하는 식으로 받는 그 같은 위로 같은 게 있는데 뭔가 그런 친구가 옆에 한 명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특히 그 어린이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연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은정이라는 캐릭터도 감독님의 어떤 경험 속에서 있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을지와 또 그 역할을 한 배우도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연기가 워낙 자연스럽게 됐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셨을 때 그 젊은 선생님이 있었죠. 보셨죠? 그 배우가 은정과 같은 친구거든요. 실제로 친구고 그 친구는 배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은정 캐릭터를 넣었었던 거는 그 주문지라는 곳 자체가 어떤 가정 환경이 유복하지 않은 환경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도 있고, 뭐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정말 그냥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내가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조금의 얄팍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엄마 아빠를 청각장애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은정이라는 캐릭터가 보리를 지지하는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은정이를 넣었고, 그 은정이를 연기한 황유림 배우는 이 영화가 처음 연기를 하는 거였고, 지금 충북 제천에서 살고 있는데 연기를 계속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근데 최근에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다시 뭔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까지는 소식을 들었고, 키가 180이 넘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컸는데 제가
다시 만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직 그 180이 된 유림 배우를 못 만났는데 만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촬영이 6년 전이라서 네. 그 아송 배우도 그렇고 그 리나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겠군요. 네, 그 중3 정도가 됐죠. 아. 중3, 고1. 저는 또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영화가 되게 독립영화임에도 그리고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임에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 장면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들어간 정성과 공과 기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 장면에 있는 어떤 그 명암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 안부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이게 디테일적으로 촬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촬영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 촬영 욕심이 있고 제가 이전에 연출하기 이전에 촬영팀을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적인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보리할 때 느꼈던 거는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되면 배우의 연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이렇게 샷을 잡고 촬영 감독님이 이제 잡아놓은 어떤 앵글 안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배우의 연기를 못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큰일 났다. 그냥 욕심이 많구나. 연출자로서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놓자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제일 컸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찍힌 소스보다 그 후반 작업을 할 때 색보정하는 과정에서 그림자를 더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조명팀이 따로 막 크게 있는 건 아니었어서 그래서 후반 작업할 때 색보정할 때 더 신경 쓴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챙길 수 있는 환경에서도 연출을 해보고 싶다는 건 여전히 있죠. 네, 저도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이 영화가 좀 어떤 그림자를 다루는 방식이나 화면 안에서 어두운 부분을 다룰 때 그 빛의 다루는 그 섬세함이 굉장히 이번에 볼 때는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 장면들을 만들었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영화는 다 신경 쓰게 되지 않나요?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이 또 주셨는데, 최근 영화 청설에서도 코다 소재였는데, 거기서도 책임감으로 자신의 꿈조차 꾸지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 감독님께서는 운동도 노래도 다재다능하신 부분이, 보리와 정우도 꿈을 이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혹시 두 분 감독님께서는 두 아이의 미래 결말도 상상하신 적이 있는지요? 있으세요? 저는 있지만 네, 감독님의 먼저. 네. 저는 정우는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애초에 정우는 국가대표가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걸 정했었고 보리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으로 치면 여행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정우는 지금도 어디선가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보리는 지금 생각하면 뭔가 영화 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에서 조금 그리고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게 이제 자막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물론 일반 개봉에서 일종의 배리어 프리 버전처럼 자막을 이제 활용해서
개봉을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사람의 말을 이제 자막으로 다는 경우와 이제 수어를 자막으로 다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연출이 다르잖아요. 특히 수어 자막을 연출을 할 때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른 어떤 수어를 굳이 자막을 달아서 표현하는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그냥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연출이 조금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다가왔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처음 시나리오를 완성했을 때는 문장 형태로 적었거든요. 근데 그 문장 형태로 적은 시나리오를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다들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재미없지? 이거 단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정말 그 대사의 수업 표기만 바꿨어요. 제가 바꿔서 피드백을 해줘 했는데 그때는 재밌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수어를 인식하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수어를 아니까 이미지로 그려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캐치하고 있는 거고 친구들은 수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못 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봉할 때도 자막 표기는 지금의 방식으로 조금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관객들한테. 그래도 알리는 방식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막의 디테일을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단어 형태로 보이던 보리의 대사들이 나중에는 문장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게 소리를 읽기 전에는 어떤 보리가 수어를 덜 이해했던 친구라면 소리를 읽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수어를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의 감정 표현도 넣었던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개봉 당시에 한글 자막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코다가 가족과 함께 본 첫 번째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한국 영화 농인분들이 한국 영화를 볼 때 이제 개봉 이후에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자막 때문에 어떤 동시대에 한국 영화를 못 보는 농인들이 있어서 그걸 알고 그러면 한글 자막을 해서 개봉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또 고민인데 제 두 번째 영화가 있잖아요. 두 번째 영화도 한글 자막을 넣어서 개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배급사와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나는 보리는 이제 배급사에서 같이 동의를 해서 같이 갔던 거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좀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약간 한글 자막이 달려있는 거를 보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의 경우에 그래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네, 오히려 다른 영화들도 다 한글 자막이 있는 채로 개봉을 하면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가 다른 연출자들 친구 비장애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없어야 또 제맛이다라고 하는 어떤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 영화적인 거를 해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농인의 접근권을 위해서 저는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꼭 영상 위에 자막을 달아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질문을 하셨는데 정동진 영화제는 베리어 프리 영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저도 베리어 프리 정기원 회원입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제가 베리어 프리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전임 집행위원장님이신 박강수 집행위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본인의 힘을 다 쓰고 넘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마련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려 포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어떤 방법들을 제가 집행위원장 맡기 이전에 2, 3년간 노력해 주시고 가셔서 제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수어 통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코다피플이라는 코다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수어 통역을 맡아서 같이 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배려포리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농인 관객을 직접적으로 부딪힌 경험은 없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3명의 농인 관객을 직접적으로 마주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냥 5년 정도 했으니까 5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 시나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피드백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농인 관객의 수치를 모르지 않냐, 어떤 정량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수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떤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라고 계속 설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과정이 제일 힘든 거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5년 차에 농인 관객 3명을 만났다? 그럼 내년에는 아마 30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가족들과 또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한테 이제 깔탕대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연출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단어 나열로 감기 방식이 약간 영화 안에서 보리가 수어를 모르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리가 수어를 이해하는 방식일까? 라는 식으로 그 단어들이 다가와서 조금 더 그 해석을 재밌게 해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수어를 보는 방식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재밌게 활용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실제로 수어 어순이 지금의 방식과 같고요. 그리고 어떤 수어는 어떤 동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어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차기작 찍으셨잖아요. 네. 네. 차기작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인사 말씀과 함께 그 차기작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영화는 제목은 흐르는 여정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춘이라는 인물이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또 다른 가족과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스위스 안락사 조력사에 대한 거를 조금 건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막 깊게 파진 않았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이 저한테 되게 무겁게 다가왔었는데 최근 이 영화 만들기 이전에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거의 정말 죽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목격을 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안락사나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흐르는 여정이고, 제 바람은 내년도 상반기에 해외영화제를 먼저 상영을 하고 하반기에 한국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를 지금 플랜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해외 출봉을 한 상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따 5시에 정말 먼 곳 상영하거든요. 박근영 감독님 영화인데 제가 또 소개를 할 거지만 굉장히
촬영이 아까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촬영이 정말 잘 된 영화이거든요. 그림이 완벽한, 제가 봤을 땐 정말 완벽한 영화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보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이 나타났다라는 어떤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이따가 5시에 정말 먼 곳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 차기작도 강릉이 배경인. 네, 강릉이 다 배경이고, 특별히 강릉이라는 곳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와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섭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들, 그리고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강릉이었기 때문에, 네, 강릉에서 했지 어떤 특별히 강릉에서 꼭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산이 충분하거나 이러면 다른 고민들을 할 텐데, 예산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릉이라는 곳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릉에서 계속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지역 영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참 됩니다. 네. 이번 기획전이 지금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로컬 시네마 기획전으로 강원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기획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강릉 주문진의 아름다움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싶고, 주문진에서 바다를 보면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지는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획전이 22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다른 영화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 네, 저녁으로 다 짜장면을 드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자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나는 국가에서 진행한 박근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지구 위에서 질문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네, 남겨주시면 제가 잘 감독님께 그 질문 전달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신 영화의 감독인 김준일 감독님의 인사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보신 영화를 연출한 김진우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상영이고 관객과의 대화하시는 것일 텐데, 이제 영화가 이제 개봉한 지 4년